지금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 포비아 현상이 생겼잖아요. 월세 물건들은 더 귀해지고 전세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기피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내 돈인데요.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월세 세팅은 할 수 있다. 월세 수익 30만 원씩 이거 몇 개월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는데 얘가 5천만 원 수익이 나고 1억 수익이 나고 2억, 3억씩 수익이 나는 게 사실 부동산의 매력인데 나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서울 아파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가진 종잣돈의 크기만큼 벌 수 있다라는 현실을 조금 인정을 하시고 천천히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이 겹치면서 서울 월세 비중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2천만 원으로 월세 만들기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도 이 전략 현실적으로 여전히 유효한가요? 이 방법은 원래 옛날부터 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매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지금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세 포비아 현상이 생겼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물건들이 정말,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게 아마 얼마나 많은지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지금 서울에 있는 특히 빌라 오피스텔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한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빌라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경매 빌라 물건이 서울에 빌라 경매 물건이 많은 거 처음 보거든요. 이게 다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나온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전세를 살던 분들도 너무 무서워서 재계약을 못 하게 되고 '혹시 나도 보증금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니 당연히 월세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 물건들은 더 귀해지고 전세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기피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하는 방식이 이래요. 내가 가진 돈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한 1억 5천 되는 빌라를 싸게 낙찰받으면 1억에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 1억에 낙찰받았는데 내 돈 2천만 원이 있으니까 나머지 8천만 원은 대출을 받습니다. 그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내 돈인데요. 대출을 8천만 원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자가 얼마가 나올지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자 계산을 할 때 원리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부동산 계산기에서 부동산 계산기 네이버에 이렇게 딱 치시면 요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출 금액이 8천만 원이고 36개월로 대출을 일으키면 이자가 5% 였을 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4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40만 원을 내고도 남아야지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요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 시가가 되는 물건들 수리를 조금 해 놓고 내놓으면 보증금 500에 월세 90만 원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라면 내 돈 2천만 원 중에서 투자금이 이제 한 1,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비용이나 세금까지 다 따지면 진짜로 2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돈은 이게 월세 90만 원 받아서 아까 43만 원 내고 나니까 약 50만 원, 47만 원 정도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좀 수리를 하고 또 보증금을 제대로 좀 잘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내가 투자금 2천만 원 넣었다가 또 수리하는 비용까지도 결국은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70만 원 받아서 이자 43만 원 내면은 약
한 3 0만 원, 27만 원 정도가 내 수익에 들어오는 거죠. 대신 여기는 투자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월세 세팅은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출이 개인당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채, 두 채 정도는 무난하게 요렇게 월세 세팅하는 대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채 정도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겁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원래 하는 방식. 이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 말고도 최근에는 단기 임대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나 뭐 삼삼엠2나 이런 단기 임대 방식이 많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요새 뭐 합법, 불법 뭐 이런 거에 논란이 많죠. 그래서 불법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퇴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삼삼1초 같은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4천만 원으로 낙찰받은 빌라, 그러니까 낙찰가가 4천, 가치는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빌라에서 삼삼엠투로 주당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거죠. 120만 원 받아서 이자가 한 20만 원 나가요. 관리되는 공과금 한 10만 원 나가요. 그래서 순수익이 한 9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류의 여러 가지 새로 인제 전통적인 2년 계약하는 이런 월세 세팅 말고도 다양한 방법의 단기 임대 물건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낙찰을 저렴하게 받고 대출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으면 2천만 원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내 돈 거의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온 건가요? 이 구조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은 뭘까요? 방금 전에는 제가 월세 세팅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전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도 임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쪼끔 그런데 한 1년 전만 해도 전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서울에 있는 빌라를 1억 2 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가가 1억 4천인 거죠. 지금 전세가는 아예 픽스가 되어 있어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의 126%가 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까지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물건이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알고 들어가잖아요. 입찰을 할 때 얘보다 그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팔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에 낙찰받은 물건을 1억 4천에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만 났는데도 2천만 원이 생기죠. 그럼 또 그거 갖고 다음 물건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방은 좀 팔고 어딘가로 이렇게 다음 물건으로 이주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생활을 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꽤 있어요. 대신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좀 적지만 전세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세팅하는 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장기로 전세로 세팅하는 거를 쪼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 시장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지방 부동산이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전제로 깔고 갈게요. 우리가 전세로 세팅한다는 거는 적어도 2년 가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 물건을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해당 물건이 뭐 전세가가 1억 5천인데 1억 3천에 낙찰을 받으면 역시 2천만 원이 남겠죠. 다만 항상 이제 빠져나올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년 후에도 이 전세가와 매가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적어도 빠지진 않을 것인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근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입찰 경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은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셨잖아요. 이 조건은 딱 하나예요. 경쟁이 덜하면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을 보셔야 돼요. 항상 이제 경매 초보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제가 입찰하는 물건들은 너무 낙찰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쁜 물건만 골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내 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쁘고 누가 봐도 갖고 싶은 물건들은요 경쟁이 치열하고 저렴하게 낙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게 낙찰받고 싶다. 특히 전세가보다 더 싸게 낙찰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덜 이쁜
물건, 경쟁이 덜한 물건을 고르시면 되고요. 어떨 때는 쪼끔 인제 인테리어가 필요할 정도로 낡은 물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낡고 보수가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낙찰받아서 내가 직접 수리를 해서 얘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요거는 전세보다 싸게 낙찰받고 싶은 물건을 고를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들 뭐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안 하고 고쳐진 집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돈 안 들이고 이런 물건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덜 예쁜 물건, 조금 보수가 필요한 물건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다 보니 월세 받아도 대출 이자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수도권 외곽 빌라나 오피스텔은 공실 위험도 크다는데요. 이런 리스크, 실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을 만큼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계산기 이용하셔서 대출 원리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월세가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그럼 내가 매달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까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제가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게 12개월이 다 내 거도 아니에요. 1개월치는 세금 내야 되고요. 1개월치는 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개월치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관건이, 지금 피디님 말씀이 월세 수익을 얻으면서도 나중에 뭐 공실이나 뭐 미분양이나 나중에 매도까지 고려를 하시는데, 이게 달라요. 월세 세팅하는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많은 물건들이고요. 이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많을 뿐 매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많은 물건들은요, 또 임차인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두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 매도 차익이 사실은 돈이죠. 부동산 돈은 월세 수익 30만 원씩 이거 몇 개월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한 1 년, 2년 갖고 있으면서 해당 물건이 소액으로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얘가 5천만 원 수익이 나고 1억 수익이 나고, 더 오래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2억, 3억씩 수익이 나는 게 사실 부동산의 매력인데, 임대형 물건들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수도권 외곽의 빌라나 오피스텔이 남들처럼 막 1 억씩 2 억씩 오를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을 노리시면 월세 수익 나는 물건을 고르시고요. 시세 차익 원하시면 시세 차익 나는 물건을 고르셔야 된다. 시세 차익 나는 물건에서는 월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원리금을 내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투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물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월세가 높고 시세가 잘 나가는 물건은 없다. 이거 요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매의 빌라, 오피스텔 물건은 넘치지만 낙찰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더군요. 이런 시장에서 초보자가 소액으로 진입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은 안 팔립니다. 지금 팔리는 물건은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핫한 아파트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빌라, 그리고 지방에서도 거래가 살아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 특히 인제 서울의 아파트들은 가격도 오르고 있고 낙찰 가율도 오르고 있고요.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서울의 빌라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빌라들도 낙찰 가율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소액으로 진입할 때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이런 아파트는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빌라도 공략할 자금이 안 돼요.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수도권 빌라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지방의 아파트. 만약에 지방의 아파트를 하신다면 쪼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멀리 다녀셔야 되는 그 고충을 감수하셔야 될 거고요. '나는 도저히 못 다니겠어. 거기까지 다닐 수는 없는데 수도권 빌라 정도는 갈 수 있겠어.'라고 하면, 수도권 빌라는 지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못 팔아요. 보유했다가 2년 후에 나중에 판다, 이런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있든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자금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 드리고 있어요. 입지가 좋으면 소액 투자가 어렵고 쉬운 지역은 가격 하락 위험이 크죠. 이 딜레마 속에서 소자본 투자자가 지역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요?
목적에 따라 다르다. 전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단기에 매도할 거다. 단기라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낙찰받아서 바로 파는 거. 낙찰받아서 잔금 납부도 안 했는데도 팔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바로 팔아요. 그러면 인제 원래는 세금이 많이 높은 중과세지만 사업자를 내면 일반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낙찰받고 바로 파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낙찰받아서 바로 팔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팔리는 물건을 하셔야 돼요. 팔리는 물건을 내가 얼마큼 싸게 낙찰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서울의 빌라,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들이 팔리는 물건들이고요.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의 핫한 곳들이죠. 근데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액이 얼마냐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제안을 해 드릴게요. 2천만 원이다. 내가 가진 자금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 80% 대출이 나오거든요. 대출을 일으켜서 이런 물건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 아파트 단기 매도하시고요. 수도권 빌라 월세 세팅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자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조금 저렴한 빌라도 가능해요. 근데 요새도 서울의 빌라들도 한 2억 원 정도 하거든요. 4천이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빌라들을 하시기에 무난하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만 낙찰받으면 팔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얼만큼 저렴하게 낙찰받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수도권도 저는 좀 남쪽 좋아하거든요. 남쪽 수도권 물건을 좋아하지만 북쪽도 저렴하게만 낙찰받을 수가 있다면 좀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 낙찰가 되게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기 매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과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을 매칭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나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서울 아파트 하고 싶어."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인지 잘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결국 소액 투자자는 시세 차익보다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대표님이 실제로 봤던 현실적인 성공 사례 중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예가 있다면요? 최근에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 최근에는 이제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낙찰받아서 바로 파신 분들 중에는 오늘 잔금 납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낙찰 잔금 납부를 했는데 등기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일 주일도 안 돼서 딱 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잔금 납부하고 이 매수 잔금 받을 때까지 한 달도 안 걸린 거죠. 이런 경우도 얼마 안 됐어요. 서울의 빌라 사례고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남편이 엄청 반대하시는 분이라 한다고 말도 안 하고 몰래 지방 다니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낙찰받고 바로 또 임자가 나타나서 2천만 원 수익을 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남편분 생일 선물 좀 거하게 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단기 매도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전세 세팅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2년 전에 낙찰받으신 우리 멤버님 1억 2천에 낙찰받았는데 1억 4천에 전세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곧 9 월에 매도를 하실 계획이래요. 그 1억 2천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중개사님이 2억 2천에 매도를 하자고 하셔 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싸게 낙찰받은 거 맞아요. 거의 한 절반 가격에 낙찰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2년 보유했는데 거의 시세 차익이 한 1억 나는 거예요. 이분은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세금이 없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입찰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였거든요. 2023 년도 초반, 22 년도 겨울에 정말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앞으로 막 바닥 간다 막 이럴 때 하신 분들은 막 주워 먹었어요. 근데 인제 작년에도 쪼끔 경쟁이 들어가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는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월세 수요가 계속 늘면서 전세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소액으로 월세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대표님이 꼭 하고 싶은 경고나 조언이 있다면요? 소액으로 월세 한 개, 두 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다만 주택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담이 되죠.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공시가 2억 원 미만의 지방 아파트들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쪼끔 늘려가는데 부담이 쪼끔 덜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두 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근데 월세도 많이 받고 시세 차익도 많이 나는 물건은 없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월세 10만 원, 20만 원 좀 우습게 보시면 그러면은 물건을 할 수가 없죠.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먹겠다는 생각 자체는 좀 버려 주셨으면. 그리고 인제 왜 낚시도 막 그러더라고요. 물고기 잡을 때 작은 물고기 잡을 때는 작은 미끼를 쓰고 큰 물고기 잡을 때는 큰 미끼를 쓰는데 '내가 가진 종잣돈의 크기만큼 벌 수 있다.'라는 현실을 쪼끔 인정을 하시고 천천히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얼마든지 월세 세팅 가능하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